안녕하십니까. 영어덕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예, 우리가 약속대로 2주 만에, 나 2주 만에 못할 줄 알았는데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죠?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데 너무 추워.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차를 돌렸어요. 추워서 돌리면 아니고 마이크를 차에다 놓고 와서 차를 몰고 나. 마이크 춥기도 하고. 너무 엄청 추워졌어요. 어떻게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뭐 별일 없이. 손님 네. 많고. 손님은 뭐 많았다가 적었다가 막 가늠이 안 되네요. 네. 지난주에 그 바바둑을 했잖아요. 네. 네. 내가 그거 바바둑을 한 다음에 우연찮게 어디지? 인스타인가? 거기서 짤을 봤어. 짤을. 우연찮게요? 만화인데 만화짜리인데 한 장짜리 한 컷짜리 만화인데 네. 두세 살 배기 애기가 바닥에 방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장난감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애기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장난감 갖고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애기의 얼굴이 막 울고 있고 입은 막 이만큼 벌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놀아줘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엄마 뒤통수에 땀이 이렇게 있고 엄마는 속으로 생각하는 말풍선으로 아니 지금 놀고 있는데도 놀아달라고 아, 맞네. 그 짤을 봤어요. 아, 저게 또 바바둑 얘기구나. 저러다가 바바둑이 나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막 놀고 있는데 놀아달래? 네, 그럼. 막 밥 먹는데 배고프다 그러고 막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데 밥을 안 먹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보통 진짜? 애들은. 그런 왜 안 먹을래?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먹으면은 그게 오히려 낫거든요. 차라리 많이 네, 먹는데. 잘 먹고 하는 게 맞는데 밥을 좀 먹다가 안 먹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바둑이 나오죠. 비만 되면 어떻게 해요? 소화비만 위험하잖아.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보통은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뭐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죠. 그럴 때는 이게 저 정수리에다가 침을 딱 하나 이렇게 뱉어요? 딱 이렇게 정수리에다가 애한테 그러면 안 되지. 봉침을 그냥. 그러면 식욕이 돋나요? 그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항문침 있잖아. 항문침 다 된다며 항문침으로. 항문침 항문침 전문가 이상한 아니야? 걸 자꾸.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항문 여기 주변에 저기 메뉴에 항문침 있던데 앞에? 5,000원짜리 적혀 있는 거 그거요? 네. 그건 뭐야? 그건 뭐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항문에 침 발라주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에? 없습니다. 뭐 항문침의 원리는 뭡니까 어쨌든? 항문침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 항문에 그 혈자리는 있죠. 회음부 쪽에 장강혈이라고. 장강. 네. 장강 뭔가 좀 혹한 느낌인데. 그쵸. 네. 왜 맞지 뭘? 거기가 다 된다니까 다. 나와 같은 증상을 겪었겠지. 모든 의욕이 좀 떨어지고 모시는 분에게 눈치가 좀 보이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문침에다가 의탁한 게 아닐까? 안 되겠다 진짜. 그러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항문침? 아는 바가 아니라 그 이제 그 혈자리만의 어떤 그 치료하는 바가 있죠. 있는데 그거를 보통은 이제 잘 쓰기가 어렵죠. 바지를 벗겨가지고 이분이 맞았다는 것으로 그 의혹이 있는 항문침은 네. 그 뭐 회음부 그런 데다 놓는 게 아니라 네. 엉덩이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똥꼬에다 엉덩이에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엉덩이 그냥 살인데 그쵸. 엉덩이. 똥꼬에다가 거기다가 침을 손가락 끝에 그 다는 그걸 씌워서 손가락 끝에 골무처럼 침을 씌워서 정말. 똥꼬 안에다 넣어가지고 네. 하는 거래요.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요? 뭐 거기 오장육부가 다 있대는데 오장육부 손바닥에도 있고 오만데 다 있다 하죠. 오장육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수지침 그러면 다 구라야? 혈자리가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치료한다는 의미겠지만 막 기사 막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 뭐 있으니까 박수를 치면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들은 네. 뭐 얼마나 박수 치면 얼마나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하루에 3,000번 치면 그럼 뭐 다른데 문제가 생기겠죠. 발 뭐 이렇게 손목이라던가. 대추 먹으면 어디가 좋다 그럼 얼마큼 먹어야 돼요? 덤프트럭 하나씩 그럼요. 이런 거.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적정한 용량이 있는 거고 한 거죠. 이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문침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가서 네. 전문의와 상담하면 된다. 네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전문의 아닌.
네, 일반입니다. 한의사 일반이 한의사는 전문의가 없나? 전문의가 있는데 저는 일반입니다. 그러면 무슨 전문이 있는데요? 뭐 저기 침구과 전문의 이런 것도 있고 뭐 저기 양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폐계내과, 심계내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의원 가상체질- 전문의가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겠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거 네. 보고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 네네. 그냥 용한데 찾아가지. 그쵸. 용한 데는 찾아가죠. 엄청 그 분야로 유명해지면 또 그거 전문의가 없더라도 전문의 그래서 없더라도 한문침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의욕이 떨어지면 팔팔정을 처방받든지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받고 간이 안 좋으면 간 약을 먹으면 되는데 엉뚱하게 항문침을 이런 걸 해결하려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고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엉뚱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의 영화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를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죠?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 매즈 미켈슨 출연하는 네.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인데 이거 개봉한 거 어떻게 알았죠?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왓챠가 추천해줘가지고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냐면 선정을 안 하면 2주 후에 녹음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보자고 하고 그 다음에 봤죠. 근데 궁금한데 네. 핸드폰 열심히 좀 안 하는데 왜 꼭 그렇게 녹음은 안 건넜더라고요?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녹음을 못했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 아내, 애기, 이제 처가 식구들, 직원들, 또 환자분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 매즈 미켈슨의 이 영화고 제가 매즈 미켈슨을 언제 좋아하게 됐냐면 9년 전인가? 언제 한 10년 전쯤 됐는데 그때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때 당시 곰플레이어로 파일 영화 한 편에 파일 500메가 하던 그 시절에 그 영화 제목이 정육점의 비밀이라는 영화거든요. 거기에서 이 매즈 미켈슨이 아주 띠벙한 캐릭터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름이 스벤인데 항상 식은땀을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는 반 대머리고 변반한 것처럼 대머리고 그래서 땀뻘뻘이 스벤이라는 말로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정육점 주인으로 나오는데 그 정육점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살인사건 이야기. 그래서 우리 그 만두집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데 알고 보니 그 만두집에 사랑고기를 넣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육점의 장사가 갑자기 엄청 잘 돼.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그 살점을 띄어서 고기를 판 건데 시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계속 살인을 하게 돼. 그래서 그게 결국엔 파국으로 막 치달으러 가는 그런 내용을 다룬 블랙 코미디거든요. 네. 그걸 보고 요즘 이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영화가 바로 그때 그 배우와 그때 그 감독이 다시 만든 영화예요. 그 안데르스 토마스 젠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고 그래서 이 영화도 역시 냉혈한 복수극이면서 그 복수극의 테두리에는 그 병맛이 막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 감독의 아주 특징적인 특성이에요. 연출 특성. 이 왓챠에서 정육점의 비밀을 아마 볼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영화 이 감독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맨 앤 치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맨 앤 치킨. 그 영화에서도 역시 매즈 미켈슨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그 뚱뚱한 얼굴 인식 전문가 그 배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전문가 팔 한쪽 장애를 가진 그 배우도 같이 나와요. 맨 앤 치킨. 네. 그 동물하고 수간하는 내용이에요. 치킨이랑요? 예, 치킨이라. 그래서 그 오형제가 어떤 아주 불행한 탄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오형제가 있는데 다 기형을 갖고 있어 몸에 다 하나씩. 그래서 사람들 사회에서는 약간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섹스예요. 동물 같죠. 그게 먹고 자고 섹스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고 그래서 자기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들과 수간을 하는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게 닭이라서 닭하고 하고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황소야. 근데 황소는 못 건드려. 그래서 이제 매즈 미켈슨은 이 형제들과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릴 때 도시로 입양을 가서 사회의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컸는데 그래도 좀 약간 경계성 장애에 있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 형제들이 어떤 외딴 섬에서 살고 있다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찾아가게 되는데 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짐승같이 사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사회 인간 세상에서 좀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 오니까 얘는 더 짐승이야. 그래서 애들이 권한다고 저 닭을 한 마리를 주면서 여기다 하라고 하고 싶어해 매즈비케슨이. 그러면서 가까스로 참아내면서 아니 무슨 닭에다 하냐 막 말을 하니까 뭐 어때 여기로 계란도 나오는데 요런 아주 특이한 감성을 가진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감성이라고. 네. 이 감독이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그런 좀 기괴하고 뭐 좀 왜곡된 어떤 환경, 캐릭터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아주 진지한 주제를 다뤄요. 이 감독의 특징인데 오랜만에 하나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장르는 블랙 코미디 액션 스릴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러닝타임은 1시간 58분, 2시간 안쪽으로 들어오고 딱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재밌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져요. 1시간 반쯤? 1시간 20분이나 될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출연하는 배우를 소개시켜드리면 매즈 밀켈슨이 출연하고요. 마쿠스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죠, 덴마크에. 현재 아프가니스탄으로 보이는 지역에 파병을 가 있는 상태예요. 폭력적이고 무뚝뚝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파병인 상태에서 덴마크에 남겨진 자기 가족, 그러니까 아내와 딸이 열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죽고 현장에서 딸은 뭐 무사히 살아났죠. 그래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귀가 조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덴마크로 돌아와서 이 사고로 죽은 와이프를 장례 수습을 하고 또 딸을 이제 또 돌봐야 되니까 충격으로부터 딸을 또 케어해야 되니까 노력을 하는데 사고 후에 홀로 남은 딸을 보살피기는커녕 자기의 상처도 견디기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맞죠? 네. 추가할 거 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리에카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토라는 캐릭터입니다. 알고리즘 개발자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확률,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매즈 밀켈슨은 굉장히 그 진지한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액션, 멋있는 거, 그 자아분열적인 뭐 이런 정신 사이코적인 이런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인물들은 다 아주 기괴한 블랙 코미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오토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아주 진지한 인물이죠. 네. 이 오토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니 어떤 그 연구 후원회, 이사회 앞에서 자기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무슨 연구 결과냐면 지금 알고리즘이 덴마크의 뭐 자료 수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사람은 현대 기아차를 타고 소득이 좀 나은 사람은 볼보 타고 돈이 많은 사람은 벤츠를 타더라라는 것을 정말 놀라운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사회에서 그 장면 아주 진지하게 발표를 해요. 이사회에서 핀잔을 주죠. 돈 없으면 기아차 타고 돈 많으면 벤츠 탄다는 게 지금 네가 몇 개월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알고리즘의 결과라는 거야? 해서 잘립니다, 그날. 이 팀이 다 동시에 다 잘려요. 잘린 날 자기 그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타게 되죠. 그 열차에서 이 주인공인 마쿠스의 아내와 딸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오토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죽은 와이프와 딸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모녀를 보고 자기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해 주죠. 근데 양보를 해서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열차 사고가 나서 그 자리가 묵사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그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좀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또 오토는 이 인과론에 대한 집착
엔가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우연은 없다라는 주의의 사람인데 하필 그날 그 열차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라는 바이크 갱단의 일원이고 이 사람이 자기네 그 바이크 갱단의 두목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기로 13일 후에 증언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는 거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면서 다른 CCTV 자료를 해킹해서 다른 미심쩍은 여러 가지 몇몇 요소들을 발견하고는 이거는 암살이다. 사고를 가장한 암살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받아들여주지 않자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마쿠스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려요. 마쿠스가 군인인 걸 알고 알린 건 아니고 그냥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마쿠스는 살인 기계였죠. 그래서 마쿠스가 개인적인 복수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 출연자로는 라스 브리그만이라는 배우가 분한 레나르트라는 해커가 있습니다. 이 오토와 한 팀을 이뤄서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연구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든지 다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해킹해서 이 마쿠스가 복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거기에다가 해커이자 헛간 애호가입니다. 마쿠스의 집에 큰 헛간이 있는데 헛간을 너무 좋아해요. 다시 가고 싶어. 항상 거기 가고 싶어하고 일 때문에 만나면 그 헛간부터 보자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기괴한 포인트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웃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오토, 이 알고리즘 개발 멤버로서 니콜라스 브로라는 배우가 분한 에멘탈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뚱뚱한 외형을 가진 배우인데 이분이 바로 그 맨앤치킨에서도 이 뚱뚱한 몸으로 훨씬 그땐 젊었을 때죠. 아주 특이한 역할을 소화하는데 이분은 아주 기억할 만한 배우예요. 안면 인식 AI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죠. 에다가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보니까 이 마쿠스는 자기 와이프가 저 바이커 갱들의 어떤 암살 계획 중에 희생됐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경찰은 그걸 안 믿어주니까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에멘탈러도 자기도 같이 복수를 하고 같이 총을 쏘고 싶어 해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뭐 전선 작업, 그러니까 그 컴퓨터 설치 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마쿠스 옆에 있으면 막 승질을 그 손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막 성질을 내는 어떤 분노 조절 장애적인 캐릭터인 이 에멘탈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도 아주 웃겨요. 아주 진짜 웃긴 캐릭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이 사람들. 그 외에 구스타프 린드라는 배우가 보다시카라는 이민 노동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덴마크로 온 걸로 나오죠. 네. 하지만 어릴 때 그 가난 때문에 덴마크로 서구의 유럽 부자들한테 팔려와서 성적 놀이개로 쓰이는 남자죠.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로 쓰이는 남자,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딸인 안드레아 하이크 가데베르그, 이름도 어렵습니다. 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사고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아버지를 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자기도 이 사고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런 멤버들이 아까 캐릭터 속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복수극을 진행해 가는데 매즈 미켈슨의 그 모든 연기는 너무너무 멋있고 간지가 또 철철 넘쳐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화면 저 한구층에서 카메라에 덤으로 잡힌 나머지 캐릭터들이 아주 좌충우돌, 어떻게 보면 꼴값, 어떻게 보면 아주 눈물겨운 코미디 씬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영화의 말미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뒤집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라는 반전이 또 드러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네, 역시 잘 골랐구나. 역시 잘 골랐네.
성구안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태까지 뭐 문재인이가 찍은 영화 중에 그쵸? 다 별로 알겠죠. 어떤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같이 보다가 아 이거는 그분이 골랐구나 하면서 바로 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인정받고 있는. 네, 네. 진짜? 근데 진짜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골랐는데 아 진짜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고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영화가. 이 맛에 2주에 한 번 굳이 오시겠다고. 네 맞습니다. 약쟁이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사전 정보 하나도 없이 봤거든요. 맨날 근데 그렇잖아. 네, 맨날 늘 그렇듯이 사전 정보 없이 봤는데 제목은 무슨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정의를 뭐 무슨 추구하는 약간 슈퍼히어로 히어로,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그 슈퍼히어로는 아닌 거라는 정도만 알고 봤는데 이게 볼수록 이게 대체 무슨 장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장르의 경계가 없는 것 같은 예상 불가능한 전개가 계속 되잖아요. 전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소한 이제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전혀 뻔하지가 않아서 재밌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할리우드 영화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재밌었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고 이게 웃음이 나는 포인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헛웃음도 나고 실제로 웃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런 게 다 뭔가 새로우니까 뭐라 그래 지적 허영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 뭔가 이런 영화를 내가 봤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좀 다르다라는 거에 근데 저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감독의 전작들을 전혀 안 본 상태에서 봐서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감독의 전작을 보고 보면은 그런 느낌은 좀 덜 드나요? 아니 그래도 새롭죠. 왜냐면 전체 영화 파이 중에 이런 영화가 없으니까 이런 감성을 가진 영화가 없으니까 항상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감독인데 영화를 많이 안 찍어요. 다작을 안 하는 감독. 물론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볼 때마다 새롭고 이것도 제가 단숨에 2번을 봤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이 감독의 그 영화를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또 뭔가는 좀 헷갈려 보면은 분명히 무슨 뭐 맞아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는 같은 지적 허영이 든단 말이에요 보면은 네. 뭔가 이제 내가 좋은 거 봤어 근데 이게 뭔 말이야 뭔가 생각해 볼 게 맞아. 있는데 네. 이게 뭐 헷갈려요.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그 그런. 맨 앤 치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극한까지 가요 이게 대체 뭔 말이야 라는 네. 보는 동안은 웃기게 하면서도 너무 웃기고 막 그런데 보고 나면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무슨 말이 있는 건데 지금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어떤 분의 그 한 줄 평을 보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라는 재미 뭐 이런 한 줄 평이 있더라고. 맞아요. 약간 그게 딱 가장 들어맞는 네. 얘기 같고 처음에는 이게 어떤 복수극의 형태로 흘러갈 때는 네. 인과론에 아주 심취한 알고리즘 전문가 나오죠. 그리고 이 딸내미가 사고를 겪은 이후에 포스트잇으로 자기 방에 그날 있었던 일들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는 게 있어요. 네. 사고 나가기 전에 자리를 양보받았고 그래서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열차를 왜 탔냐? 아침에 엄마가 아빠가 파병해서 3개월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면 우리 딸 학교 땡땡이 치고 엄마랑 바람 쐬러 갔다 올까 해서 열차를 타게 됐던 거고 바람을 쐬더라도 운전해서 갈 수 있었는데 열차를 탄 거는 자동차가 고장났던 기 때문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날 그러면은 나랑 왜 엄마랑 같이 그 차에 타려고 했었었냐 그거는 누가 그 전날 내 자전거를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엄마가 나를 차로 태워다 주려고 자동차에 탔던 거고 차가 고장나서 안 됐고 그때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그거를 막 이렇게
원인을 막 따져가서 우리 엄마가 대체 뭐 때문에 죽은 건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영화의 이 나중에는 이 가족, 이 마쿠스 가족과 이 알고리즘 팀이 같이 복수를 같이, 이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마쿠스는 행동을 취하고 한 팀이 돼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마쿠스네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치 가족처럼 지내죠. 이 알고리즘 전문가인 오토가 아빠 때문에 또 화가 난 딸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방에 딱 들어갔다가 그 쫙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막 아니 이거 그날 있었던 일이야 라면서 마치 뭔가를 알았다는 듯이 퍼즐을 딱 맞추는 네. 듯한. 뭐가 나오는 줄 알았지. 그런데 지도 이렇게 말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없을 거야. 이 모든 것들 하면서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영화도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씨 뭐야 저 모든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아, 사필 규정인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했다가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영화 뒤로 가서는 아 역시 가족이 최고다 하루 또 끝나는 것 같고. 아니요, 가족이 최고다보다는 가족은 없지만 유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인간 가족이란 무엇인가? 네. 피가 섞여만 가족이냐? 이렇게 섞인 것도 가족이다. 하여튼 네. 뭐 어떤 현대 가족, 사회의 미래를 뭔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대안적 가족 뭐, 네. 뭐 새로운 개념도 아니. 하여튼 뭐 그렇게 또 크리스마스 음악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아씨 가족의 어떤 뭐 중요성 뭐 아니면 또 대안적 가족에 대한 또 한 모델 이런 거 보여주는 건가 또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좀 오묘합니다. 오묘해. 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제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민을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약쟁이가 체육관을 문 열 때 네. 여기다 열을까 저기다 열을까 아니면 문지기가 여기 병원을 열 때 인테리어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자재를 요걸 쓸까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 병원 이름은 뭘로 할까. 전 그런 고민을 거의 안 하고 물론 조금 해보긴 하겠지 뭐가 좀 크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거를 잘 선택할 나한테는 정보도 없고 나한테 주어진 게 몇 개가 있을 건데 그거는 나한테 선택적으로 주어진 거지 모든 정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공평하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정보도 없고 또 이 정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해석할 능력도 없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고민해봐야 하수의 장고는 뭐다? 악수. 하수의 장고는 시간 낭비다. 네. 라는 맞습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네.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일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도 내 수준에선 잘못한 결정이라도 그게 뭐 어떻게 이 사회 복잡계에 어떤 수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잘한 결정이라도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아니면 열심히 해서 안 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편인데 이 영화에서는 뭐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라고 단정짓고 복수를 단행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후에 가서 어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볼 때 역시 이게 아무리 머리 좋고 뭐 해서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껏 내가 잘 살고 있다 어떤 내 삶을 긍정하는 계기를 주는 그런 영화 아니었나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저도 100% 공감하고 그게 저희 가족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아내 욕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그 뭐 이런 뭐 생수를 사는데도 그 막 몇백원 몇천원 아끼려고 오만대 다 뒤져가지고 막 몇 시간씩 들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500원 싼 거를 사고 또 어디가 네 인건비가 시간당 최소 8,720원이다. 어디 가게에 뭐가 싸다고 해서 막 열심히 멀리까지 가가지고 차비 많이 들고 길값 쓰고 싸우고 천 원 정도 싼 스트레스 거 받고 사고 암세포 커지고 그것도 뭔가 선택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하는 소리가 이 작가님 하신 그런 얘기 같은 거거든요. 선택을 일단 하고 그거를 이제 좋은 선택이 되게끔 그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분란이 나고 밥안쪽이 나오고 하여튼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얘기가 전에 봤던 시리어스맨 그 영화랑 또 약간 좆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 영화도 좀 생각이 났고 그러네요. 좀 비슷하네요.
약간 영화 분위기도 좀 비슷하다. 그 시리어스한 영화인데 엄청 좀 뭐랄까 웃지 못할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이 장면에서 저 덴마크 같은 경우면은 이 첫 장면 마쿠스가 처음 귀국해서 그 영안실에 가서 간호사에게 와이프의 시신을 보고 싶다니까 간호사가 네. 말리잖아요. 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니까 보고 싶다. 아니 그래도 안 보시 선생님 그때 갑자기 팔을 콱 움켜쥐면서 보자고 이렇게 하는. 덴마크에서 만약에 그렇게 팔을 움켜쥐면 성추행으로 바로 날아갈 텐데 이 캐릭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나서 그렇게 했다 정도로만 보지만 덴마크에 짤없거든요. 근데 성추행범입니다. 잘 넘어갔지 않아요? 고소당하나요? 그거 당하지. 당해야 되지. 그래서 그 캐릭터를 잘 보여준 거다. 아주 그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마커스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 네. 진짜 성적인 건 모르겠지만 폭력적인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그리고 몇 가지 군데군데 그 어떤 성적 학대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게 막 이렇게 좀 녹아 있어요. 오마주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은유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저 해커 그 장면도 너무 웃긴데 만약 웃지만은 못할 그게 왜 그런 거죠? 어릴 때 학대를 받았는데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퇴행을 한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똑똑한 덴마크 학생들은 원래 저렇게 똑똑해? 걔네들이 딸과 딸의 남자친구 급으로 나오는 어떤 잘생긴 청년애가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인식이라든지 그 심리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해. 고등학생 같은데 중학생이나 키도 엄청 크고 성격도 좋고 두드려 맞아도 계속 사귀고 손가락 부러뜨린다고 협박하니까 또 얼른 바로 그쵸, 퇴실전을 바로 딱 나. 하고 물론 부러지긴 했지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버텨봐야 하나 부러지면 바로 부를 건데 하여튼 걔가 이 영화에서 처음에 마쿠스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어떤 특징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직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어떤 계속 반복된 어떤 습관화된 어떤 기질 같은 거잖아요. 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경험했던 뭐 PTSD 같은 거 또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 해커가 위기에 봉착을 해요. 한번 차를 타고 복수를 하러 가는데 마쿠스 정말 이빨 열받은 상태에서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갖고 존나 나불댑니다. 뭐라고 마쿠스가 좋게 몇 번 말하죠. 입 닥치라고. 안 닥치면 너랑 네 옆에 있는 애랑 다 묵사발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 표정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무 웃겨. 그래서 막 계속 긴장해. 그래도 이 옆에 있는 놈이 계속 입을 안 닥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안절부절을 해. 그래서 계속 떠들어요. 마지막 경고도 하니까는 잠깐 멈치. 하더니 또 계속 나불거려니까 차를 마쿠스가 끽 세우죠. 차를 세우자마자 위기감을 느낀 이 해커가 문을 열고 들판으로 도망갑니다. 마쿠스는 쫓아가고. 일단 들판 가다가 들판에서 쓰러져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미안해요 미안하면서 바지를 이렇게 벗고 후배의 자세를 이렇게 취하죠. 그러니까 마쿠스가 씨발 뭐야 왜 저래 하면서 내 눈 싸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게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장면 그 행동이 얘는 어릴 때 아마 삼촌이나 아버지로부터 헛간에서 성적 학대를 계속 받았던 것 같아. 그런 힌트가 누구랑 대화 속에서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헛간 성애자가 됐는지도 모르지. 근데 저는 그러면 헛간이 싫을 법한데 또 헛간을 좋아하는 거 보고 약간 그 어떤 전쟁의 피해를 입은 어떤 소년이 커서 그 전쟁광이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마쿠스라는 승질난 마쿠스라는 위기가 찾아오자 승진날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려고 할 때 아버지를에게 용서를 빌기 위한 어떤 그런 자세 삼촌이나 아버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거 아닌가. 그런 좀 웃지 못할 뭐 되게 좀 다들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장면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그 외국인 노동자로 출연한 그래서 성놀이개
동성애자들의 성놀이개로 이용당하는 그 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쿠스의 복수의 현장에서 발견되죠. 거기서 성놀이개로 당하고 있는 그래서 마쿠스 이 일행들이 걔를 자신의 얼굴도 받겠다. 죽일 순 없고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집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사도우미로. 네.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자는데 이 해커한테 말을 걸잖아요. 저기 잠 잘 오게 자기 전에 내 엉덩이에 한번 싸고 잘래?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이지. 자기 나름은 그런 장면이 이게 웃을 수는 없는 장면이야. 네. 웃을 수는 없는 장면인데 기가 차죠. 근데 이 배우의 그 행색 그 연기 얼굴이 잘 보면 예전에 우리 같이 녹음했던 동방원 말랐을 때랑 얼굴이 비슷해요. 아무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난 진짜 감동하는 장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팀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른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그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온 전문가들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좀 깨끗하게 가꾸려고 또 가사도우미 하나를 채용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남자친구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처음 온 이제 가사도우미니까 외국인이니까 덴마크 걔는 뭐 언제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페이를 얼마큼 줘야 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덴마크에서 37시간 근무제인가 봐요. 그래서 어른들은 37시간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학생들이 가사도우미는 30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어떤 노동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람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일 하여튼 주당 몇 시간 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반응이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우리 일하는 거 보면 걔는 깜짝 놀랄 거야. 노동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학생들이 엄청 잘 돼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고용주로서 좀 불편한 장면이었나요? 하루에 10시간 일했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이 짐승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뭐 짐승이다. 우리 한 10시간, 14시간. 저는 12시간 반씩 거의 일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역시, 대한민국이 이제, 어엿한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 선진국인데, 아직도 멀었다. 너무 미국화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가? 우리가요? 네, 우리가.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일하는데요? 그래서 더 해야지, 우린. 응? 따라가는 입장에 아우가 더 해야지, 더. 아. 형보다 아우가 더 해야지. 그런 장면 보니까 참 어떤, 저 학생들도 저런 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박혀 있는데,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이 마쿠스, 매즈 미켈슨의 그 액션 연기는, 진짜. 처음에 목 비틀 때. 그 장면도 그렇고, 또 이게 총을 파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은, 진짜 연습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마쿠스가, 매즈 미켈슨이 한 10파운드를 늘렸대나, 근육으로만. 이 장면을 위해서. 근데 매즈 미켈슨이, 이거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매즈 미켈슨을 관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매즈 미켈슨이, 물론, 길이가 길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팔다리가 유독 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서 장군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타이탄인가? 거기서도 어떤 장군으로 나오거든요. 개간지. 거기서도 보면 팔이 얇아. 몸은 좋은데, 여기서도 보면요, 반팔 입고 이렇게 섰을 때 보면, 몸통에 비해서 팔이 상당히 얇은, 좀 그런 면을 보실 수 있다. 별건 아니었고요. 저는 항상 느끼는데, 이렇게 언제 그걸 다 관찰하셔가지고, 평가를 하시나. 내가 막장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는지 알면은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이미 지적당한 것도 수십 군데 같은데 말하지 않는 부분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네. 다른 팀원들이 해커 팀원들이 이 마쿠스에게 자기들도 살인에 가담하고 싶다면서 총기 훈련을 시켜달라 조르는 장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마쿠스가 어쩔 수 없이 시켜주는데 저 분노 조절장애 저 총 쏘는 거 봐줘. 근데 거기서 보면 총을 조립하는 장면이 있는데 의외로 뚱뚱한
뚱보라고 하면 되나? 뚱보인 그 아니 안면식 뚱뚱한까지 말씀하셨는데 뚱보는 약간 모멸적인 표현 아닌가요? 매칭? 뚱뚱한 거는요? 뚱뚱한 거는 그냥 그 가치 판단이 없지. 아니요? 아니야? 네. 무거운 거 가치 판단이 있어요? 아니 근데 뚱뚱한 거는 가치 뚱뚱한 판단이 거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무거운 거는 그냥 무겁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럼 이상한데. 아무튼 뚱보 허용되는 걸로 체격이 좀 큰. 체격이 큰 빅뷰티인 빅. 안면인식 전문가가 총조립을 엄청 잘하는데 음. 그와 앙숙인 그 해커는 총조립을 존나 못해요. 그래서 아이씨 총조립하는 게 뭐 중요하냐고 쏘는 것만 잘 쏘면 되지. 그래서 지랄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다 복선이었어 그런 게.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그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매즈 미켈슨의 그 어떤 간지나는 폭풍 액션도 볼 수가 있고 매즈 미켈슨 주위의 다른 출연자들의 아주 기묘한 코미디도 같이 즐길 수 있으면서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거를 본 것만 같은 그게 중요하죠. 만족감도 골고루 느낄 수 있는 네. 영화 네. 네.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 왓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추 오랜만에 정말 물건 하나 나왔다. 제가 볼 때 올해 본 영화 중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 10월 괜히 달인데. 있어 보이는 건. 겨우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 난 좋아하는 게 나오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런 거. 덴마크 좋아하니까. 덴마크 좋아해. 그리고 그 장면도 또 명장면이지. 마쿠스가 어떤 반전이 일어난 후에 욕실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진짜 혼신의 연기다. 거기서 보면은 보통 세면대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숨을 몰아쉬다가 보통 이렇게 세면대를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겠죠. 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유리를 깬다고. 네. 그게 뭐 클리셰죠. 네. 근데 거기서 박치기를 팍 깨는데 이 장면. 이 장면 액션이 진짜 다. 박치기를 팍 깨는데 그거에 원래 시나리오 없었고 그 매즈 미켈슨이 이거 여기서 머리로 한번 받아야 된다. 라고 진짜요? 건의를 했대. 근데 감독도 반대하고 이 영화사의 보험회사도 반대를 했대. 근데 그거를 매즈 미켈슨이 다 설득해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했고 그 다음에 그게 놀라운 게 원래 뒤에 이게 스폰지를 이렇게 댄다고요. 그 벽처럼 해놨지만 스폰지를 대고 하는데 사실 스폰지가 없었대. 바로 뒤에 벽이었대. 하고 손으로도 치고 네, 막 네. 잡아 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쳤대요. 그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구나. 박치기 한 다음에 가서 수건거리를 막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다가 이거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었는데 안 안 뜯어졌다. 근데 그래서 감독이 차고. 오히려 그 장면이 좋아서 그냥 썼다고 하네요. 그대로. 근데 욕실에서 이 매즈 미켈슨의 마쿠스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 장면에 아주 그 명령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영화 말미에 자기네 우크라이나의 그 우화를 하나 들려주잖아요. 공주가 매년 여름에 숲으로 사냥을 나가서 즐기는데 어느 날 사냥에 나갔다가 곰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을 뜯겼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냥에 나갔을 때 공주가 그 곰을 다시 마주쳐서 그 곰을 사냥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배를 갈라보니 배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 반지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뜬금없이 저 얘기 왜 하나? 갈구려고 하는 건가? 이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방송에 내진 않을 거지만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당연히 먹었는데 10년이 지났으면 변으로 다 나가지 않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똥 쌀 때 나왔겠지. 예, 이미 다 나갔으니까 복수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나? 이게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예시를 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서 저 표정을 지은 거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맞잖아. 이게 코미디 장면인가 그럼? 네. 이거 그냥 코미디 아니 장면. 근데 이 진지한 얘기인 줄 알고 했는데 헛소리였던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자전거는 뭐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거 네. 복잡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에스토니아에서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파란색 자전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 판매상이 음. 파란색 자전거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럼 내가 구해놓겠다 음. 해서 파란색 자전거를 훔치죠. 네. 그러니까 작물앱이야 저 음. 판매상이. 음. 근데 그 자전거는 어디서 훔쳐오냐면 전문 자전거 절도단이 있는데 덴마크에서 파란색 자전거를 훔친 거죠. 덴마크에서 훔친 거고. 네. 그래서 그 파란색 자전거가 누구 거냐? 마쿠스 딸의 자전거였죠. 그래서 마쿠스의 딸은 그 자전거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엄마가 얘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탔고 차를 타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차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파병이 연기되었다.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져서 열차를 타고 바람 쐬러 가기로 했고 아저씨가 자리를 양보해줘서 그 자리에 앉았고 사고가 나서 죽었고 사실은 또 보면은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 에스토니아가 덴마크랑 가깝습니까? 예, 옆쪽. 북유럽이지 아닐까요? 네, 네, 그건 잘 옆쪽에 몰라요. 있어요. 네. 눈 내리잖아 이거 봐. 눈 내리잖아. 가까워요, 그러면. 가까워. 역시 아니 그래서 나 어디 동유럽이라고 줄 알고 이게 왜 그러면 이게 훔친 게 왜? 유럽은 마틴사. EU잖아요. 그쵸 이유니까 가지. 이유가 있지. 그럼요. 그 바이커스 갱이라는 게 그 미국에 실제로 있는 건데 그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아, 깡패다. 그래서, 네, 그게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온갖 뭐 이권 사업 이런 데 손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유럽에도 있고 특히 북유럽에서 굉장히 악명을 높게 떨치고 있거든요. 우리도 볼 때 바이커스 갱이 뭔데 자꾸 바이커스 갱 그래요. 뭔데? 그런데 실제로 있는 그 유명한 그 범죄 단체입니다. 범죄 조직의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강추하니까 보시고요. 저는 저 의욕이 떨어졌으므로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진이었습니다. Con ấy